자, 이번 시간에는 송기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기장치는 기수분리기 또는 비수방지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기수분리기는 수관형 보일러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수방지관은 원통형 보일러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결과물은 사실 같습니다. 증기 중에 포함된 습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되도록이면 건조한 증기를 뽑아내기 위한, 취출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증기 밸브, 주증기관, 신축이음 가마 밸브, 증기 헤더, 증기 트랩, 그리고 증기 추결기, 별도의 장치로서 증기 추결기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수 분리기입니다. 기수 분리기는 수관식 보일러에 설치가 됩니다. 기수는 말 그대로 기가 증기고 수는 물이죠. 물. 그러니까 수분입니다.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증기 속의 수분 또는 작은 물방울 이런 것을 제거를 해서 건조한 증기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직접적으로 건조한 증기를 취출하기 위한 장치이고 보통 수관 보일러에 보면은 이 작은 드럼이 위아래 두 개 있다. 이 다쿠마 보일러 45도 각도로 수관이 배열된 것을 그림으로 보면요. 위쪽에 있는 것은 기수 드럼이다. 증기와 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밑에 있는 드럼은 물만 들어있다. 수 드럼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관들은 물이 채워져 있는 관, 수관입니다. 기수드럼 쪽으로 물을 공급하고요. 물을 공급할 때 그냥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중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속에 공급하면 이 물이 밑에서 발생한 증기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접시 모양의 커버를 씌워서 물속으로 공급되는 찬물을 모아서 가운데 수관을 향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물을 모아주는 가운데 있는 장치는 집수기라고 합니다. 모을집, 물수, 그래서 집수기. 그런데 증기가 나올 때 너무나 수관 보일러는 급격하게 증기가 발생되고 너무나 팔팔 끓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기 중에 같이 물방울이 튀어 올라서 물방울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일러에 바로 출구 나가면은 이 증기를 열고 닫고 하는 직접 처음에 등장하는 밸브가 바로 주증기 밸브라고 합니다. 주니까 영화에서 주연이 있듯이 보조 역할을 하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죠. 보조 증기 밸브도 있습니다. 보조 증기 밸브는 평상시 사용을 하지 않고 특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원통형 보일러에서 부착이 되는 인젝터라고 하는 장치를 작동을 하거나 이럴 때 개방을 하는 거죠. 자, 이 주증기 밸브 직전에 보일러 본체 안에서 드럼 안에서 증기가 곧바로 이렇게 증기로 밸브로 빠져나가지 않고 뭔가 코스를 거치도록 합니다. 가령 속에 이렇게 회돌이 현상으로 이렇게 가게 한다거나 또는 방해판을 둬서 한꺼번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뭔가 걸러서 통과하게 한다거나 그 장치가 바로 기수분리기라고 합니다. 기수분리기. 기수분리기는 영어로도 간혹 나오는데요. 기능사 수준에서는 주로 그냥 한글로 쓰여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원어의 영어로는 산업기사 이상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스팀 가운데에서 증기 가운데에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스팀 세퍼레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퍼레이트 그러면 영어로 세퍼레이트 그러면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다 이런 뜻인데 separate, er 붙여서 separator 그러면 분리기, 뭔가 분리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뭔가 스팀이 통과하는 것 말고 뭐 연료가 통과하는, 기름이 통과하는 곳에서 뭔가 좀 다른 걸 걸러낸다. 기름 가운데 섞여 있는 수분의 성분을 좀 걸러낸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름 중에 수분을 분리한다 그래서 유수 분리기, 기름 유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는데 유수 분리기는 증기관이 아니죠. 기름배관에 있는 것은 오일 세퍼레이터 그렇게 부릅니다. 자, 기수 분리기는 발생 증기 속의 수분을 제거해서 건조한 증기를 취출한다. 그게 용도이고요.
종류는 암기 방법이 스사건배 이렇게 외웁니다. 스사건배. 스크래버형 앞글자 따고 사이클론형, 건조 스크린형, 베플형. 베플형을 다른 말로는 방해판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방해판형. 가정용 보일러에 연통에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중심부에 배기가스 통로가 있으면 이쪽에 보통 집에 보면은 가스용 보일러도 그렇고 기름 보일러도 그렇고 스테인리스 주름관처럼 이렇게 주름관 형태가 연통으로 붙어 있죠. 근데 이 속에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은 속에 배기가스 통로가 되는 이 부분에 그냥 뻥 뚫린 게 아니에요. 밑에 버너에서 가스가 연소 가스가 올라오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한꺼번에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리조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돌면서 옆에 접촉을 많이 하도록 옆에 회전하면서 또 이렇게 사이사이로 가면서 전열면을 많이 접촉하도록 해주는 이 돌출된 방해판, 이것을 방해판이라고도 하고 베풀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베풀형을 방해판형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방지관입니다. 비수방지관은 비수현상을 방지하는 관이다. 이름 그대로 명칭이 이게 붙어 있는데요. 원통형 보일러에 설치합니다. 수관형 보일러가 아니고 원통 보일러만 설치합니다. 원통 보일러는 수관형 보일러처럼 증기 발생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수분이 많이 포함되고 급격히 증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증기를 이송을 할 때 조치를 잘못해서 조작을 잘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중에 비수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가 물론 날비자 비행기처럼 날아다닌다는 거죠. 수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이 날듯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죠. 보일러 수면에서 밑에서 증기가 발생하면은 증기가 발생함과 동시에 같이 물방울이 토토토토 이렇게 터지는 걸 말합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연상할 때 사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이다 병뚜껑을 뽕 하고 따면 어떻게 돼요? 작은 기포가 올라오면서 표면에서 팍팍팍 터지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 보일러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이다는 어떨 때 그렇게 튀어 올라오죠? 병뚜껑 텄을 때. 병뚜껑을 이걸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빵 빠지죠. 속에 이렇게 눌려있던 압력이 빵 빠집니다. 압력이 빠지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보일러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보일러 본체에 바로 부착된 주증기 밸브, 이게 분명히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산업 현장에 가면은 보일러 본체가 워낙 높이가 높고 보통 기계실에 막 천정까지 높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어요. 이 정도로 높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게 대부분이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일러 본체 위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위태롭게 올라가서 밸브 조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주증기 밸브는 개방이 되어 있고 이 관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 가슴 높이 정도로 조그만 드럼통, 이거 이제 연결한 다음에 각 사용처를 여러 곳에 보낼 수 있도록 밸브를 각각 달아서 여기에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주중기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관을 갖다가 조그마한 이런 통에다가 연결하는데 여러 가지 관이 꽂아져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헤더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헤드를 생각하면 돼요. 머리통 하나에, 물론 제 머리카락은 좀 많이 빠졌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심어져 있죠. 이 통 하나에 관들이 많이 심어져 있죠. 헤드, 머리카락 나듯이 헤더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관을 모아놓으면 관 모음 헤더인데 이것은 증기가 모아져 있는 증기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기 헤더라고 하고요. 증기 헤더의 설치 높이는 보통 가슴 높이, 조작하기 좋은 밸브의 높이가 사람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끝에 증기 헤더에 들어오는 쪽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조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급격히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증기가 확 빠져나가면서 증기가 빠져나가면 속의 압력이 갑자기 팍 없어지죠. 사이다 병뚜껑 뜬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병뚜껑을 열어 제꼈을 때 사이다의 표면에서 깊어 올라오면서 팍팍팍 터지듯이 보일러 표면에서도 똑같은 수면에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물방울이 날아오르듯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비수 현상이라고 해요. 자, 작은 물방울이 어쩐다고요? 수면을 뚫고 튀어올라서 팍팍팍 터진다고요. 이런 것이 비수 현상. 이 비수 현상을 영어로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프라이밍은 원심형 구스펌프에서 터빈이나 볼류트 펌프에서 펌프를 기동하기 전에 먼저 펌프실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붓는 거, 물을 채워주는 작업을 프라이밍 작업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용어가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어 자체 스펠링이 같습니다. 비수 현상이 프라이밍 현상인데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증기 밸브를 갑자기 확 열었을 때도 개방을 했을 때 많은 양의 증기가 한꺼번에 확 못 빠져나가게 꽉 좀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주증기 밸브 밑에 이러한 커다란 관을 끼워서 설치하고요. 물론 양쪽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만 작은 구멍을 뚫어요. 작은 구멍을 그냥 뻥뻥뻥 뚫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을 뚫으면 증기가 관으로 빠져나갈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증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작은 구멍을 통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갑자기 압력이 확 빠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밸브를 개방을 해도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비수 현상이 그만큼 적게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수 방지관이고요. 영어로 굳이 한다면은 비수 현상이 프라이밍, 방지한다, 반대한다, 안티. 그래서 안티 프라이밍 파이프 그렇게도 부릅니다. 비수 방지관은 주증기 밸브 바로 직전에 설치하는데 보일러 본체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이 비수 방지관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의 면적을 다 더하면은 합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위쪽에 밸브 연결되어 있는 위쪽에 이쪽이 주증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주증기관의 부분은 보일러 본체로부터 증기 헤더까지 도착하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가장 뜨거운 증기가 바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가 흐르고 있는 그 관, 그게 주증기관입니다. 이 주증기관은 면적이 있겠죠. 구멍이 물론 뚫려 있으니까 그 주증기관의 단면적의 1.5배가 되는 면적을 잘게 나눠서 작은 구멍으로 이 비수방지관에 뚫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증기 밸브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수방지관 다음에 등장하는 부속품이 주증기 밸브입니다. 주증기 밸브는 제가 그릴 때 이렇게 바로 관에 반듯하게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보일러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 밸브 모양이 이런 식으로 90도 꺾어져서 옆으로 수직으로 약간 올라와서 90도로 꺾어져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 있고 이처럼 90도로 꺾어져 있는 밸브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앵글이라고 그래요. 앵글. 그래서 외형상 겉모양으로는 앵글 밸브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속의 구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속의 구조는 스톱 밸브 구조라고 되어 있죠. 스톱 밸브. 다른 말로 하면 글로브 밸브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밸브를 손잡이를 돌려서 열고 닫고 하는 그 밸브는 그냥 개폐용이나 뭐 유량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용도이거나 이런 밸브 구조는 슬루스 밸브가 있고 슬루스 밸브 현장에서는 이것을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그냥 스리스 발브 이렇게 말하는데 밸브도 발브 슬루스를 스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영어 발음은 슬루스입니다. 슬루스 밸브 그리고 글로브 밸브 글로브 밸브는 글로브라는 뜻이 구라는 뜻이에요. 동그란
또는 반틈을 잘라 놓더라도 어쨌든 간에 동그란 구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지구도 글로브라고 그러죠. 전 지구적인 그러면 글로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브는 장갑기는 글러브가 아니고 글로벌한 밸브다. 속에 구형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구형이 구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구슬 옥자를 써서 옥형 밸브라고도 해요. 글로브 밸브는. 자, 아무튼 주증기 밸브는 이 두 가지의 큰 구조상으로 구분했을 때 속의 내부 구조는 글로브 밸브 형태이고 그 다음에 외형, 겉모양은 90도로 꺾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앵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앵글 형태로 90도로 꺾어져 있기 때문에 앵글 밸브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증기관은 대부분 물론 강관이죠. 강관. 이 주증기관은 증기가 통할 때 보일러를 가동해서 송기를 시작하면은 아주 뜨겁게 가열이 돼요. 그렇다가 보일러를 가동을 중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금방 식겠죠. 금방 식어요. 그래서 열이 받았을 때는 팽창하고 다음에 가동을 중지하면 또 식고 너무나 편차가 심합니다. 열 팽창 신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팽창과 신축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뭔가 완화를 시켜줘야 돼요. 중간에 열 팽창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데 그것을 신축이음이라고 합니다. 뭐 신은 늘어나는 걸 말하고 축은 줄어드는 걸 말하죠. 늘고 줄고 할 때 그 충격을 중간에 스프링처럼 흡수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답니다. 그것을 신축이음이라고 하고요. 역할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되도록이면 권장치입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되 강관 구간에서는 약 30m마다 동관 구간을 이 주증기관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동관으로 배관이 된 쪽은 되도록이면 20m 구간마다 신축이음을 그 다음에 PVC관 위주로 되어 있는 거 PE관의 PVC관 같은 경우는 30m마다 하나씩 10m마다 하나씩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보통 되는데 강관은 동관에 비해서는 좀 덜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30m 구경마다 하나씩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밸브 형태는 보일러 본체에서 주 증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확대를 하면은 나중에 연장해서 이쪽으로 주증기관이 증기 헤더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모양이 그냥 90도가 아니에요. 그냥 반듯하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90도로 꺾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우 밸브와 슬루스 밸브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밸브 구조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요. 한번 어떤 구조인가 보죠. 글로우 밸브는 속의 안쪽 모양이 이렇게 위턱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래쪽은 이렇게 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온 턱과 아래에서 떠오른 턱이 있는데 이 사이를 이렇게 구를 반쯤 쪼개는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씌워져 있고 거기에 축이 달려서 위에 손잡이가 돌면서 열고 닫고 합니다. 물이나 증기나 이런 유체가 흘러갈 때는 반대편에서는 흘러오지 못하고 반드시 밑에 쪽에서 위를 밀어 올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잡이가 달려있지 않고 저절로 그냥 중력에 의해서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들어 올려졌다 내려졌다 하면은 리프트형 체크밸브가 되죠. 하지만 축 자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손잡이를 이렇게 축을 딱 잡고 있다.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열 때만 열리고 이걸 다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닫히고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기능을 부여하면은 이제 뭐예요? 글로브 밸브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 붙어 있는 구처럼 되어 있는 것이 글로브예요. 글로브. 그래서 글로브 밸브라고 하고요. 글로브 밸브는 다른 말로 옥형 밸브, 구슬 옥자를 써서 옥형 밸브라고도 하고 스톱 밸브라고 하는 이유는 유체 흐름이 이렇게 S자로 흘러가고요. 손잡이 달려있는 모양과 그 다음에 축이 연결된 것을 보면 이렇게 ST가 되고 중간에 동그란 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구가 자체적으로 열고 닫고 한다. STOP 이렇게 돼 있죠. STOP 그러니까 스톱 밸브 이렇게 부릅니다. STOP죠. 같은 명칭입니다. 글로우 밸브, 옥형 밸브, 스톱 밸브. 그런데 증기가 흐르는 곳에서는 주로 증기에 흐르는 관에 설치된 증기 밸브는 증기 양을 유량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증기의 양을 많이 보냈다 적게 보냈다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뭔가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합니다. 직접 움직이는 축에 움직이는 붙어있는 글로브가 유체가 밀고 올라오는 방향과 정면을 향해서 마찰이 심하게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밑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위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닫는 형태가 되어서 그 틈새 마찰을 통해서 조금 열고 많이 열고에 따라서 양이 조절이 됩니다. 유량이 조절이 되고요. 대신에 부딪히는 게 정면으로 부딪히죠. 글로브 구조가 밑에서 올라오는 증기와 스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유체가 흘러갈 때 저항이 큰 편입니다. 또한 이 구조상으로 S자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 하부에 밑부분에 만약 찌꺼기가 있다면 체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하부에 침전물이 쌓이기 때문에 침전물이 아예 적은 그래서 흘러가는 유체의 종류가 불순물이 거의 적은 형태를 이송하는 데 적합해요. 그렇다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흐르는 게 물, 증기,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거 가스 또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주로 흐르는 유체. 뭐 공기도 있겠지만 공기는 밸브로 조정한다기보다는 공기는 커다란 이런 공기 통로를 이용합니다. 즉 공기 통로를 덕트라고 하는데 덕트를 통해서 속에 큰 판이 회전하면서 열고 닫고 하는데요. 이 속에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댐퍼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밸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물이나 증기나 뭐 기름가스, 연료 이런 종류를 사용하는데 가장 불순물이 적은 쪽이 뭐냐? 증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가스도 있겠지만은 따라서 글로우 밸브는 증기가 주로 통하는 관에 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증기 밸브 그러면은 유량 조절용으로 쓰는데 증기 밸브 하면은 속의 구조가 어떤 것이냐? 글로우 밸브예요. 따라서 나중에 설치 기준편이나 이런 데 보면 증기 스톱 밸브 이렇게 바로 명칭을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른 밸브가 아니에요. 내부 구조가 스톱 밸브, 즉 글로우 밸브 형태로 된 것이다.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슬루스 밸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밸브 구조가 있으면은 커다란 원판이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성벽의 문처럼 중세시대의 성벽의 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축이 달려서 손잡이를 돌리면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오르락 내리락해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 밑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반듯하게 흐르는데요. 이 유체가 흘러갈 때 밑바닥을 훑고 가기 때문에 밑에 쪽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구조상 밸브 하부에 침전물, 찌꺼기가 쌓이지 않고 조그만 틈새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열지 않고 조금만 걸쳐져서 이렇게 열리면은 만약에 유속이 빠르거나 압력이 센 것이 통과할 때는 이 축이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세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살짝 열고 이런 데에는 용도가 적합치 않다. 그럼 어떤 용도이냐? 완전히 개방하거나 완전히 폐쇄시키거나 흘러가는 유체의 양을 유체를 개폐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활짝 열기 때문에 통과할 때는 비교적 저항이 적은 편입니다. 별로 고리잡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닫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가 미끄러지듯이 축 상태에서 축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슬루스 밸브라고 합니다. 또 하나 개폐용이니까 아예 차단용이에요. 아니면 완전히 개방하는 형태예요. 둘 중에 그냥 하나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사실 주 목적이. 그래서 일제 면회 사절
사절하는 밸브, 사절 밸브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잘 사용치 않는 용어입니다만 자격증 종류마다 기계 관련 쪽, 설비 관련 쪽에서는 예전에 관연도에 문제가 혼합되어 있을 때 이런 용어가 붙기도 합니다. 또 하나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건 영어로 게이트 그러면은 GATE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글에서는 그냥 문 그러면 포괄적으로 문 그러면 다 포함이에요. 창에 달리면 창문, 정문에 달리면 정문, 뒤쪽에 달리면 후문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문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창문도 이렇게 창의 건물에 이렇게 달리면은 창을 열면 윈도우죠. 윈도우. 창문은 뿐만 아니라 방문처럼 고정돼서 바닥에 설치되어서 열고 닫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문은 door. 그러면 게이트도 문이에요. 사실 어떤 문을 말하냐면 거대한 문을 말해요. 거대한 문. 독립문 이런 것처럼. 중세시대의 성문, 거대한 것이 성문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체인 돌리면은 축축축축 위에서 막 땡기고 기어가 돌아가면서 이 거대한 문이 육중한 문이 쭉 들어 올려지고 쭉 내려고 하죠. 그 성문은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적군이 들어왔을 때 차단하거나 평상시 평화로울 때는 들어 올려서 개통을 하거나 개폐용이죠. 그렇게 거대한 문,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런 문을 영어로는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문이 달려있는 형태와 같은 구조이다. 그래서 게이트 밸브 그렇게 부릅니다. 이 슬루스 밸브는 증기관에는 사용치 않습니다. 증기관에는 전부 다 글로우 밸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글로우 밸브. 그리고 슬루스 밸브는 반드시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 보일러 본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밸브가 달려 있어요. 증기에 연결되어 있는 증기 밸브도 있고 물이 공급되는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 밸브도 있고 연료가 공급되는 쪽에 되어 있는 연료 밸브도 있고 그 다음에 밑바닥에 더러운 물 빼주는 거 하나 있죠. 뭐가요? 그게 분출 밸브죠. 이 분출 밸브는 보일러 밑바닥에 쌓이는 침전물, 농축된 물 이런 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 자체가 깨끗지가 않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밸브에는 찌꺼기가 쌓이면 안 돼요. 들어 올렸을 때 더러운 물을 빼기는 하지만 닫았을 때 찌꺼기가 체류해서 밸브가 완전히 덜 닫히고 틈새가 남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분출 밸브는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라고 설치 기준에 되어 있어요. 분출 밸브 기준에. 그렇다면은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구조로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슬루스 밸브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다 분출 밸브는 슬루스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글로우 밸브를 설치해놓은 설치 시공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나 기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못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동그라든 손잡이를 동그란 손잡이를 이렇게 몇 회전, 3, 4회전 또는 회전수가 많이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바퀴 돌려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손잡이를 그냥 90도만 열고 닫고 해서 개폐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코크죠. 가정용에서는 뭘 볼 수 있느냐? 가스레인지 직전에 가스를 바로 차단하고 열고 하는 설치된 부품이 있죠. 그게 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크는 이렇게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손잡이 길게 안 돼 있고 여기만 이렇게 위쪽에 되어서 보통 가정용은 작은 소형은 이렇게 돼 있죠. 꼭지처럼 되어서 딸깍딸깍 90도만 제끼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속의 내부에 이런 구형처럼 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어서 축에서 손잡이를 90도를 열고 닫고 하면은 개폐가 되도록 하는 거. 속에 볼이 들어있는데요. 반틈 쪼개져 있는 볼이 들어있는데 그 볼이 들어있어서 90도가 제껴지면은 닫히고 다시 손잡이가 이 배관하고 평행이 되게 되면은 나란히 되면은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된 것을 볼 밸브라고 합니다. 볼 밸브. 볼 밸브는 코크하고 기능이 유사하다. 90도로서 신속하게 개폐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일반 코크보다 조금 구조상으로 누설이 방지되고 좀 튼튼한 게 볼 밸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크는 그냥 두 방향으로 입구 출구 이렇게 두 방향으로만 차단을 하거나 개폐를 하면은 그냥 일반 코크이고요.
그 다음에 코크가 배관상으로 보면은 한쪽으로 들어오고 이쪽도 나가지만 전환을 하면은 이쪽으로도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3방 코크, 세방향 코크. 그 다음에 크로스 모양으로 돌아가지고 사방으로. 즉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또는 이렇게 흐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은 사방 코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볼 밸브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와 같은 내용 중에서 주증기 밸브는 이제 증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등장하는 밸브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글로브 밸브, 그리고 다른 말로 별칭을 스톱 밸브. 외형상으로는 증기관이 바로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고 본체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관의 중간에 90도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앵글 밸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앵글 밸브는 조금 비쌉니다. 일반 수평으로 된 것보다. 그것 말고 그냥 수직으로 된 관을 길게 펴서 중간에 보통 밸브를 달고, 보통 글로브 밸브를 달고 관 자체를 갖다가 윗부분을 90도 꺾어서 증기 헤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증기가 흐르는 그 중요한 관들 중에서 보일러 본체와 증기 헤더 사이에 가장 뜨거운 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증기관이라고 그랬죠? 주증기관에 반드시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 뭐냐? 신축이음이에요. 열팽창 보일러가 가동될 때는 아주 뜨겁게 늘어났다가 보일러 가동이 중지되면은 줄어드는, 이것을 충격을 흡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 본체는 물이 많이 들었고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데 증기 헤더는 조그만하죠. 이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증기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면 이쪽에 붙어있던 증기 헤더가 같이 딸려갔다가 제자리에 왔다 딸려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부속품 달려있는 게 덜렁덜렁하거나 파손이 되거나 균열이 가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처럼 열팽창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를 합니다. 열팽창 신축을 흡수하면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늘어난다, 팽창한다를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익스펜션. 또는 익스펜션 말고 동사형으로 expand 그러면 확대하다. expand에서 er를 붙여서 expander 그러면 확관, 배관에서 동관 같은 부드러운 관을 관의 관경을 넓혀주는 확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ansion 그러면은 팽창하다, 늘어나다. joint는 군대에서 이렇게 이 워커발로 이렇게 무릎 조인트 깐 이게 아니고요. 연결한다, 잇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축이음을 간혹 expansion joint 영어 이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종류는 뭐가 있을까? 루슬벨트, 루즈벨트가 아니고 루슬벨트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팽창 신축을 하는데 그 팽창 신축 잡아당기고 잡아 밀리고 하는 그 외력에 대해서 바깥에 작용하는 열팽창 신축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버티는 힘이 가장 좋다. 가장 구조적으로 망가지지를 않는다. 가장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루프형이. 그 다음에 슬리브형. 그 다음에 벨로우즈형. 그 다음에 스위블형.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루프형은 낙지 대가리 모양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관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 배관을 중간에 끊어요. 끊고 나서 이렇게 낙지 대가리 된 모양을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게 구부러진 것을 붙입니다. 구부러져 있는 관인데 신축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축 곡관, 구부러진 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부러진 정도가 완만합니다. 어떻게 완만하냐면은 연결되어 있는 배관 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부러진 관에 구부러진 반지름, 이것을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곡률 반경이 연결되어 있는 배관 지름의 6배 이상이 되도록 완만하게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완만한 곡선 형태의 관이다. 만곡관형이라고도 부릅니다. 만곡관형 신축이음, 신축곡관, 루프형 신축이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 자체적으로 망가지지를 않아요. 강도가 워낙 버티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배관의 열팽창 신축에 의해서 외력, 바깥의 힘에 의해서 이 버티는 힘을 뭐라냐? 대응하는 힘. 그래서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 배관 붙어 있는 연결된 것이 아무리 열팽창 신축이 많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강도가 뛰어나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고압에 견딜 수가 있고요. 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 설치하면은 기술자들이, 점검자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요.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볼품 사놨고, 그러니까 주로 바깥쪽에, 건물 바깥쪽에 고압 5궤 배관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허용 응력이 가장 크다. 그 말은 자체적으로 아주 튼튼한 구조고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 몸체로 돼 있어요. 여기만 이제 플랜지라고 하는 부품을 써서 완벽하게 조인트를 해가지고 꽉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곡률 반경은 관지름의 6배 이상이다. 설명한 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슬리브형입니다. 슬리브형은 미끄럼식이라고도 합니다. 미끄럼식. 이거 어떤 구조이냐? 지금 옆에 그림에 보면 슬리브형이 있고 벨로우즈형이 있는데 외견상으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돼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배관과 똑같은 구조의 플랜지를 이을 거예요. 이렇게. 부품에서 배관을 이을 겁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플랜지라고 하는 이 볼트를 끼워서 너트로 꽉 조이는 부속품이 있고요. 여기에 배관이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증기가 흐르는 관인데, 증기는 제가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증기는 사용처까지 잘 가야죠. 식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지니고 가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 말고 힘 빠져서 피곤해. 쉬면은 안 되죠. 왜? 증기가 중간에 식으면 뭐가 돼요? 응축수가 되죠. 사용처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배관 도중에 식어서 물이 되어서 고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중간에 가다 말고 힘들어. 언제 또 올라가야 돼? 밑바닥에 고입니다. 이런데 고여. 그러면 다음날 취급자가 정신을 차려서 어제 사용처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증기가 시원하게 잘 안 왔대. 막 뜨거운 증기 팍팍 와야 되는데 오다 말다 했대. 그러면은 그 다음날 정신 차려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잘 만들어서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해서 보냅니다. 고압의 증기가 쫙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고압의 증기가 속도감 있게 쫙 밀려오는데, 일반적으로 과일 증기 같은 경우는 초속 얼마나 되느냐? 35m, 40m 넘어갑니다. 초속이. 흘러가는 거에. 자동차 속도 말하면 120, 130km 이상입니다. 이송되는 속도가. 과일 증기라면, 만약 고압 상태라면. 그러면 그렇게 센 압력으로 태풍과 같은 속도로 고압의 뜨거운 증기가 밀려오면 이 응축수가 고여있던 게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바닥에 고여있던 게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만약에 이렇게 꺾어진 데가 있다면은 밀려서 따라가다가 방향 전환할 때 증기는 슉 이렇게 돌아가는데, 물은 어때요? 코너 나오는 데마다 다 때립니다. 관벽을 때려요. 때립니다. 그러면은 망치로 때리는 듯한 소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워터, 응축수, 물이 망치로 때리는 것 같다. 워터 해머라고도 하고, 물이 때린다 그래서 몰 숫자 때릴 격자에서 수격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고로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가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증기관은 전체의 모든 배관을, 노출되어 있는 모든 배관을, 심지어는 이렇게 플랜지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어도 이것을 노출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 씌워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온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노출을 안 시켜야 돼요. 사실은. 뭐 갑자기 신축음이 나왔다 그래서 뭐 굳이 증기 중간에 식으라고 다 개방해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온재를 씌워놓고 보면 외견상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겉으로 보면은 중간에 배관이 가다가 두툼하게 좀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또 배관 굵기로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겉으로 봐도 표현이 안 되죠. 두 개를 봐도 사진상으로 봐도 잘 표현이 되지 않잖아요. 파악하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슬리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중간 부위를 끊어요. 물론 세겠죠.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 배관 원래 굵기보다 한 사이즈 큰 것을 겉에 씌워요. 겉에 씌워.
이 씌우는 겉에 있는 것을 사람 손목에 소매로 두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슬리브라고 하는데요. 옷 소매를 슬리브라고 합니다. 손목 감싸는 걸. 이걸 슬리브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굳이 영어로 슬리브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나중에 슬리브 명칭이 들어가는 것들이 나와요. 슬리브. 뭐 예를 들면은 건축물에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는 어떤 배관이 있다. 그러면은 콘크리트 재질과 강관의 재질이 서로 달라서 재질이 다를 때는 부식이, 접촉 부위가 부식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슬리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끼워서 구멍을 뚫고 슬리브를 끼운 다음에 슬리브 속으로 배관을 합니다. 똑같고요. 또는 배관을 용접하는 방법 중에 그냥 맞대기로 용접하는 게 있고, 맞대기라고 하는 것은 배관이 길이가 이렇게 있고 좀 부족해서 연결합니다. 그럴 때 그냥 여기 사이를 바로 대고 떼우면, 용접하면 파이프를 맞대기 용접했다, 맞대서 용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좀 고급스럽게 하면은 중간에 끊어진 배관 부위가 있으면 이 배관보다 약간 큰 배관을 씌우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옆부분을 떼워요. 이렇게 양쪽을. 그러면 이런 용접 배관 이음은 뭐냐면 슬리브 용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겉에 씌우는 것을 슬리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가 씌워져 있지만은 틈새를 통해서 증기가 빠져나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패킹을 끼웁니다. 끝부분에 패킹을 끼우고요. 패킹을 끼우면 패킹이 압력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게 슬리브에 약간 이렇게 턱을 만들고 이 슬리브 틈새에 패킹을 밀어 넣을 수 있도록 쐐기를 박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 놓고 겉에 구멍이 있으니까 볼트 너트를 이렇게 채워서 딱 밀어서 패킹이 빠지지 않도록 코킹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간에 패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패킹이 들어가. 그런데 벨로우즈는 어떤 형태냐? 벨로우즈는 BLLOWS 벨로우즈는 주름통 구조로 된 것을 전부 다 벨로우즈라고 부릅니다. 주름통. 지금 신축이음만 벨로우즈 신축이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압력계에서도 벨로우즈형 압력계, 가마밸브에서도 벨로우즈형 가마밸브 이런 식으로 벨로우즈란 말이 나오고요. 또 증기 트랩, 증기관 중에 고여있는 응축수를 제거를 해주는 장치가 증기 트랩인데, 증기 트랩 종류 중에서도 벨로우즈 증기 트랩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벨로우즈 그냥 무작정 명칭만 외우지 말고 벨로우즈는 원래 주름통이다 알아두시고, 주름통 모양의 부속품, 부품이 속에 조립이 돼 있어서 기능을 하는 종류면은 다 앞에 벨로우즈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따라서 벨로우즈형 신축이음은 속의 내부 구조가 주름통이 붙어 있다. 그렇다면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배관이 있으면 중간을 좀 멀찌감치 이렇게 떼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관 자체를 주름관을 부착하는 거예요. 주름관. 물론 완전히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름관을 좀 커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싱이 쌓여져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벨로우즈형은 속에 이렇게 주름통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벨로우즈형 신축이음하고 일반 배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플랜지를 통해서 양쪽에 떡판처럼 생긴 동그란 판을 호떡판처럼 된 것을 연결을 하고 볼트 너트를 이렇게 구멍 뚫어있는 데 끼워서 꽉 조여줘서 조립을 합니다. 물론 플랜지 이 사이에는 패킹을, 동그란 패킹을 집어넣습니다. 새지 않도록. 아무튼 외견상으로 봤을 때 이 벨로우즈형은 바로 이으면 돼요. 이 배관이 있으면 벨로우즈에 이렇게 플랜지 돌출 부위가 있으면 배관에도 플랜지를 붙여서 이렇게 딱 볼트 너트 조립하면 됩니다. 자, 큰 차이점. 외견상으로 본질을 씌우면 표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를 분해를 해보면 단면도가 슬리브, 미끄러지는 이런 형태는 미끄러지는, 이 미끄럼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속에 패킹이 들어있다. 그러나 벨로우즈는 패킹이 들어있지 않다. 패킹이 없다. 영어로 뭐뭇이 없다, 아니다, 없다 그러면은 LESS, less란 말을 붙이죠. 뭐뭐 아니다. 가령 스테인, 영어로 STAIN, 스테인 그러면은
일본식 영어 발음은 스테인이 발음이 잘 안 나니까 스댕 합니다. 스댕인데 이게 사실은 녹이에요. 녹 쓸다. 녹을 스테인이라고 그래요. 녹이 쓸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입니다. LESS 붙여서. 마찬가지로 패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패킹이 레스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팩레스 이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벨로즈형 신축이음을 팩레스 신축이음이라고도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벨로즈가 있는데 주름통이 들어있다. 주름통형이라고도 하고 팩레스형이라고도 한다. 팩레스형. 나중에 밸브 종류 중에서도 팩레스 밸브가 있어요. 패킹이 안 들어있는. 자, 이 벨로즈형은 진기관에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난방용으로 쓰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축이음이 현장에 하면 벨로즈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식적인 신축이음, 진짜 부속품이 형태를 갖춘 것은 진짜 부품으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은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즈형.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응력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테인레스로 된 주름통, 벨로우즈가 연결돼 있고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이 주름통 하나하나마다 나중에 증기가 식는다든지 그러면 하부에 물이 고인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압 배관에도 부적당합니다. 또 너무나 신축량이 많고 하면은 중간중간 주름 사이가 균열이 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 배관에는 부적당하다. 또 주름 하부에 이쪽에 주름 밑바닥에 뭔가 이물질이 쌓이면은 그걸로 인해서 부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루스벨스 가운데 스위블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지웰리엄 스위블, 지웰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스위블. 이 스위블임은 사실 부속품은 아니에요. 부속품은 아니고 한번 칠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 부속품들 보이죠? 배관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90도로 꼬부라진다든지 이런 것을 팔꿈치 모양처럼 생겨서 팔꿈치가 엘보우 그렇게 말하죠. 물론 팔꿈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엘보우는 90도짜리, 45도짜리, 60도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생산이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엘보우 모양을 가지고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끊고 나서 위로 올렸다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기호를 제가 지금 엘보 기호로 쓰는 건데 배관은 실선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나사이음을 뜻해요. 어떤 배관이 가다가 중간에 부속품이 있다. 이건 나사이음. 만약에 두 줄로 그어져 있다. 그러면 플랜지라고 하는 부속을 써서 잇는다. 그 다음에 X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용접해서 이어라. 또는 점이 찍어져 있거나 동그라미가 약간 적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납땜. 이음 방법입니다. 이음 방법. 지금 이 구조로 된 것은 나사를 잇는 구조로 된 90도로 꺾어진 부품이 여기 들어있다. 즉 엘보우라는 소리입니다. 이 90도 엘보우를 나사형을 써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루프형처럼 이렇게 다소 이렇게 꼬부리고 뭐하고 이렇게 되어서 배관이 늘고 줄고 하면은 이 자체적으로 탄력에 의해서 밀렸다가 당겼다, 밀렸다 당겼다 이렇게 신축을 흡수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나사 부위가 풀려요. 그러니까 열팽창 신축이 심하면 막 고온해진 기, 그랬다 탁 식었다가 또 고온해진 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셀 수가 있어요. 이 스위블형은 나사 부위가 약간씩 움직입니다. 예, 밀고 당기는 방향에 따라서 풀려졌다 쪼여졌다 풀려졌다 쪼여졌다 한쪽이 그러기 때문에 회전이음이라고도 하고 스펠링상으로 발음이 지블리엄 또는 지웰이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나사 엘보를 이용해서 조립한 것이다. 나사의 회전을 이용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한다. 그러나 누설의 위험이 큽니다. 누설의 위험. 따라서 고압으로는 사용치 않고 그냥 온수, 스팀이 아니고 온수 또는 저압으로 저압증기만 사용하는데 저압증기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방열기, 영어로는 방열기가 라디에이터
그래서 라디에이터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식 영어 발음 잘 안 되죠. 일본식 영어 발음 뭐 맥도날드 그러면은 발음이 안 되니까 마크도나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클 잭슨 그러면 마이클이 잭슨누 이렇게 하죠. 발음이. 자, 라디에이터가 안 나니까 일본식 발음을 라지에따, 라지에따. 자동차에도 앞에 보면은 냉각기 있죠. 라지에따, 라지에따 말인데 라디에이터가 맞습니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 앞쪽에 이렇게 붙여야 된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냐? 그런 것은 배관이 증기가 쭉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용체 이런 방열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채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이 부분 엘보가 2개 사용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밸브가 연결될 겁니다. 이 사용되는 방열기 직전의 밸브는 주로 패킹이 없는 밸브를 많이 써요. 그래서 팩레스 밸브라고 하는 부품을 많이 쓰고요. 이 연결되어 있는 엘보 2개로 조립되어 있는 이 부분이 증기관이 팽창했다 줄었다 팽창했다 줄었다 하는 팽창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수입을 이은 부분이다. 방열기 직전에 막 거추장스럽게 벨로우정 슬리브형을 붙이지 않고 일반 방열기가 있으면은 이런 정도로 부속을 연결해서 신축 이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기가 열을 다 발산하고 나면은 응축수가 보이겠죠. 이 응축수를 빼주기 위해서는 증기 트랩이 필요합니다. 자, 증기 트랩은 아직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증기 트랩은 함정이란 뜻이에요. 원래 함정. 볼람정 같은 경우에 발목만 딱 지나가면 걸려서 탁 잘라지는 함정. 부비 트랩. 부비는 이제 푸트, 발을 속어로 그냥 발목땡이, 발목까지 확 자르는 트랩, 함정. 뭐 부비라고 합니다. 푸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트랩이 함정인데 증기가 흘러가는 관, 증기의 어떤 장치에 함정이 있다. 함정이 누가 빠지기 쉬워요? 중국 영화식으로 뭐 와호장룡이라고 칩시다. 경공술로 날아가는 사람이 함정에 빠져요. 경공술을 펼치지 못하는 몸집이 묵중하고 경공술도 없는 것이 빠져요. 당연히 경공술 없는 게 빠지죠. 증기가 빠지는 게 아니고 응축수가 빠지는 것입니다. 증기가 흘러가는 통로에 응축수는 밑바닥에 깔아앉아서 몸집이 무거우니까 응축수만 뽕뽕 빠지는데 증기 트랩 구조는 응축수만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 응축수만을. 그래서 증기 트랩을 설치한다. 이 증기 트랩은 속의 내부 구조에 주로 보면은 주름통이 들어있는 벨로우즈형 증기 트랩을 설치한다. 방열기. 그래서 방열기에 주로 연결되는 부속품, 사용되는 부속품 크게 3가지. 신축이음은 스위블 형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방열기 직전에 사용되는 밸브는 팩레스 밸브를 주로 사용한다. 방열기 출구 쪽에 부착하는 증기 트랩에는 벨로우즈형 증기 트랩을 사용한다. 이게 만약에 온수라면은요. 온수는 응축수의 개념이 없죠. 왜? 물 자체가 다 차 있고 여기도 물, 방열기도 물, 끝에도 물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이에요. 그 물은 물인데 물이 좀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 차이밖에 없지. 응축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증기가 흐르는 관일 때에 증기 트랩이 필요한 것이고 증기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 난방일 때만 필요하고 온수가 흐르는 온수 방열기일 때는 필요가 없는 장치입니다. 온수 난방에서는 그냥 관을 쭉 빼가지고 다시 어디로 기계실 보일러 본체 쪽으로 다시 회수를 하면 돼. 환수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